이제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거는 그런 점에서 쿼터리 저널 오브 오스트리안 이코노믹스 이번 폴 윈터 올해 거기 3, 4 넘버 3, 4 뭐 이 호에 실렸는 건데 그게 제목이 Dynamic Model of Entrepreneurial Opportunity Integrating Cultures and Businesses Approaches to Entrepreneurial Action 해가지고요. 맥켈비라는 분 한 몇 분이 같이 썼는 건데 이게 이제 좀 흥미로웠던 이유는 일단은 정태적인 이론적인 차원에서는 정태적인 얼러트니스 그러니까 오퍼튜니티에 대한 인식의 차원을 강조한 건 좋은데 오퍼튜니티가 있다. 그리고 언제나 있다는 식으로 해석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뭘 해봤는데 뭐 잘 안 됐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제대로 오퍼튜니티 본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니까 정확하게.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제품을 내놓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소비자들이 이미 그걸 원하는 뭔가 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뭔가를 얼럿하게 기회를 보는 측면은 아마 그걸 인식을 해야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게 이제 타임을 미제스는 항상 그 인간 행동이 피할 수 없는 반드시 피할 수 없는 범주 안에 있는데 그게 이제 그걸 카테고리란 말로 썼는데 그게 시간의 경과 속에서 행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랬고 그렇다면 그거는 뭐 불확실성이라는 게 피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퍼튜니티라 그러지만 흔히 그 경영학이나 이런데 혹은 뭐 이 글에도 나왔습니다. 표현이 기회의 창, 이윤 기회란 게 금방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회의 창이라는 게 열렸다 닫혔다. 그러니까 사라지는 성격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해서 이게 이제 상당히 이윤 기회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인지되어 행동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그게 어떤 식으로 닫히기도 하고 또 다른 걸 또 찾아내기도 하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다이내믹하게 상당히 잘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뭐 개념적 그런 데서 특별한 기여를 그 나름대로 흥미는 있지만 그런 식으로 표현해 둔 게 그게 고전적인 이론에 대한 이론적 챌린지라기보다는 이 논문이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기업을 인터뷰 그다음에 경영자의 다이어리 회의 미팅 회의록 그다음에 또 다 이걸 해가지고 그거를 예를 들면 킵 아웃라는 경우에는 10명입니다. 직원이. 그다음에 바이 온라인은 29인데 이게 그 과정을 어떤 식으로 오퍼튜니티를 인식을 했고 또 어떤 식으로 왜 실제로 투자를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그러다가 왜 또 마음이 바뀌어 갖고 또 회사를 그만두거나 혹은 또 다른 쪽으로 옮겨가고 이런 프로세스들을 모두 다 기록하면서 상대적으로 어떤 거는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건 또 다른 기회를 또 찾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례인데 이게 사실은 얼핏 떠오르기는 우리도 큰 기업은 아니더라도 작은 데는 뭐 이런 식 아니면 삼성 같은 경우에 한다면 아주 기간을 좁혀서 아주 단위를 좀 작게 해서라도 예를 들면 그런 걸 하면 뭐 예컨대 왜 일본 반도체는 뭐 실패했는데 한국 반도체 삼성이 왜 잘할 수 있느냐라든가 이걸 뭐 이론적으로 해갖고 상당히 뭐 설득력 있게 하기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역사 기록으로 사실로 사람들이 쉽게 못 받아들이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받아들이게 만드는 데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논문이 상당히 저는 케이스 스터디 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개념도 흥미로웠지만 상당히 그걸 컬츠의 얼러트니스를 동태화시키려고 그래서 누구죠? 미제스하고 인테그레이트 시키려고 한 것 자체는 뭐 그 자체로도 흥미롭지만 이걸 했다는 게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러니까 인터뷰 회의 기록 그다음에 뭐 다이어리 그다음에 뭐 계획 변경 이런 게 있었던 것들을 갖다가 다 추적을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드러난 사건들 예를 들면
정관의 변경 혹은 뭐 이사의 변경 좀 중요한 사건들이 있거나 투자가 크게 일어난다 뭐 있을 때마다 이걸 해놓고 그게 왜 그런지를 거꾸로 이제 또 다이어리라든가 이런 것들 계획 다 뒤져서 그때 시장을 어떻게 시장의 변화가 어떤 게 있었고 또 그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추적해서 쓰는 이제 하는 거죠. 하는 거고 그런 걸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윤 기회에 대한 얼러트니스와 액션 뭐 이런 차원에서 그걸 이제 기업가 정신 이론에 맞게 정리를 해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리면 Keep Out라는 이거는 옛날에 뭐 제가 시작 연도라든가 정확하게는 제가 다 못 적었는데요. 어쨌든 이게 만들어질 때 아이디어는 컴퓨터 도난 사고가 많아가지고 그거를 이걸 도난해서 쓰려고 하면 시스템이 망가져갖고 훔치는 게 의미 없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때 컴퓨터 값이 비쌀 때 그렇게 해갖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거 진짜 할만한 내가 제대로 왔구나 해서 실제로 했는데 그 시스템을 개발하는 동안에 말하자면 상황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가격이 많이 떨어져 버리고 네트워크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개발해봤자 별 의미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기회의 창이 닫힌 겁니다. 그 사이에 닫혀버린 케이스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만약에 돈을 갖다가 조금 더 많이 돈을 더 들여갖고 빨리 개발했으면 어쩌면 이 회사는 기회의 창이 닫기 전에 그걸 자기들이 만든 걸 팔 수 있었을 거고 그리고 파는 과정에서 또 다른 기업인 문을 닫지 또 다른 기업인 그 기업처럼 아마도 다른 사업 기회를 그 과정에서 이거 말고도 땅을 찾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사실은 그것도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초기 불확실할 때 그 자본을 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은 그런 가치가 이 사람들이 조금 더 돈을 들여서 빨리 개발됐으면 아마도 팔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그것 자체가 이제 나름대로 시사점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건 결국은 망하게 됐고요.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았고 바이온라인이라는 거는 어떤 회사냐면 그러니까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왜 CD나 이런 식으로 직접 사냐 그 불편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다운로드를 해서 그냥 그 비용도 얼마 되게 그러니까 유통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통 시스템이 더 싸게 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그것도 막상 해보니까 이것도 물론 뭐 아이디어도 좋다 그러면서 투자도 많이 받고 했는데 문제는 이것도 이제 개발하는 시간도 만만찮았고 그다음에 해보니까 또 좀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는 과정에서 인터내셔널 해야 되기 때문에 페이 시스템 그러니까 각국의 그 환이라든가 이런 문제라든가 복잡한 걸 다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해결해서 그걸 실제로 팔았는데 좀 해보니까 곧 이제 말하자면 더 이상 안 팔리는 처음에 좀 팔리다가 잘 안 팔리는 정체되는 판매가 시점이 왔는데 그걸 잘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그러고는 그걸 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제 광고 자기들을 알리고 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데다가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정체되고 있을 때 그걸 갖다가 라이선스를 자기들을 달라 유명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그런 아니면 그거를 팔아라 그 시스템 자체를 그런 걸 받고는 이 사람들이 이제 B2B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그 자기들 알리는데 비용 들일 필요 없이 그 사람들한테 가게를 말하자면 그 공간에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알리는 것처럼 마치 자기들 가게처럼 꾸미게 해갖고 그 대신에 그걸 갖다가 말하자면 운영을 그걸 하도록 하는 대신에 그 수익의 몇 프로 얻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팽창할 수 유지가 계속될 수 있었고 동시에 소프트웨어만이 아니라 뭐 이북이니 뭐 영화니 뭐 또 다른 것으로 이렇게 확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기회를 런해간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두 가지를 상당히 이메일로 확인도 하고 역사 기록을 남기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아마 경영대 단위로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이걸 모아서 케이스 스터디를 모아서 기업가 정신의 중요한 순간 어떻게 이 사람들이 했는지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 그 훈련도 시키고 그 학생들을 동시에 이런 걸 축적해서 이거는 뭐 여러 차원에서 환경의 변화란 게 법률적 환경 혹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모이면은 얼마든지 제도하고 연결될 부분도 많이 이 자체로 자기들은 이미 그걸 가지고 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 당장은 이제 제도까지 건들지는 않고 법의 변화는 상당히 오랜 그 주기를 가지니까 요 하는 주기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뭐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이 행동 실제로 액션이 있어서 그 액션 과정에서 다시 또 다른 러닝을 해간 그런 프로세스들이 상당히 흥미로웠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아주 정확한 기업가적인 정확하다기보다 이론 백그라운드 위에 세워서 이걸 정리한다는 게 또 눈에 단순히 그래서 인터뷰를 막 모아가지고 막 써놓은 글들은 있는데 그 글을 읽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어떤 나중에 제도에 대한 무슨 임플리케이션 찾거나 아니면 학생들한테 무슨 기업가 정신을 고취해 주는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닌 뭐 삼성 라이징 같은 것도 인터뷰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 저널리스틱하게 오랫동안 집념을 가지고 쓴 글이지만 이런 목적에는 이런 목적하고는 좀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도 뭐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좀 대표적인 기업들 뭐 다는 뭐 시작을 해서 이게 쌓이도록 좀 하는 게 어떨까. 특히 뭐 좀 중요한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그런 것들은 기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하려면 너무 돈도 많이 들고 기간도 많이 들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좁혀서라도 그거를 딴 사람들이 느끼기에 일종의 역사 스터디를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역사 스터디를 잘 해놔서 챌린지하기 어려운 좀 권위를 인정받는 그런 스터디가 쌓이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뭐 그렇게 해놓는 게 저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선언적으로도 분명한 이야기지만 규제가 많다든가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다든가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우리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이야기를 사람들이 뭐 전혀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또 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해놓는 게 상당히 생각보다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가적 기민성에 이제 시간이라는 축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행동과 반응 다시 이렇게 프라이어 인포메이션 베이지언 추정처럼 계속해서 수정해 가면서 뭐 성공하거나 또는 실패하거나 하는 이제 그 과정을 비교 동태 분석 연구 이런 걸로 삼성 사례도 한번 분석해봤으면 좋겠다. 또는 뭐 역시 기업의 역사는 기업가 정신 관점에서 이렇게 좀 한번 재정리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뭐 전적으로 이렇게 동감합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토론할 거리가 없어요. 혹시 제가 그래서 제 토론문 맨 뒤에다가 단기 정태 연구와 장기 동태 연구 이 저자들이 썼던 그 표현인데 케이스 스터디 사례를 말씀하시느라고 이 부분을 말씀 안 해주셨는데 혹시 나중에 그 시간 되시면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정태와 동태의 차이가 무엇인지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이제 뭐 자명한 부분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좀 더 최신 버전의 이 연구들을 소개해 주는 건 좋습니다만은 이 자명하다는 것이 얼마나 자명한가. 사실 기업가 정신에 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뭐 커즈너 이론부터 해가지고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주리경제학에서는 기업가 정신, 기업가라는 게 나타나지가 않잖아요. 경제학자들도 기업가를 앙트레프레너를 쓰면서 저마다 다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데 그래서 그 자명하다는 것이 자명하지 않다면은
우리 김석 박사님이 이렇게 기업가적 기민성을 강조한 것이 그 전술을 가지고서 기업의 역사를 기업의 행동을 보자라고 했던 것이 그럼 다른 그 슌페터리언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뭡니까 저 나이트의 그런 그 기업가 정신으로는 또 여기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례를 몇 가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삼성 이걸 저 토론문 준비하면서 제가 잠시 삼성에서 한 근 2년 동안 근무했었다는 것도 떠올렸어요. 한동안 잊었었는데 94년 여름부터 96년 봄까지 2년 조금 덜 된 시간 동안 있으면서 그때 마침 그 신경영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7사제도 좀 당해보고 또 이 제가 비서실 태스크포스 팀을 3개 했어요. 2년 안 되는 엄청 제가 그 일을 많이 불임을 당한 거죠. 3개씩이나 전부 다 다른 겁니다. 하나는 삼성 자동차 시장 진입하는 경제 논리, 그 정부에서 막았으니까. 두 번째는 소유 지배 구조, 그 10년 후 삼성 소유 지배 구조 설계. 세 번째는 그 HRD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그 삼성이 세계 경영을 하려면 인재를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세계적 인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것들을 좀 한 적이 있었어요. 저마다 다 다른데 그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첫 번째 그 친경영, 뭐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라고 했던 건데 7사제는 일종의 형식인데 저는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형식이 실질과 내용을 바꿀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이었는데 그러다가 같은 사람들은 긴장을 시키지만은 긴장했다는 것만은 여기서 보면 이건희 회장은 우리 제 생각에 오스트리안 스쿨 관점에서는 위기를 발견한 거예요. 위기를 발견했어요. 이대로는 죽는다. 그래서 자기가 체중이 10kg가 빠졌다 그래서 92년에 잠을 못 자고 걱정이 돼서 그 위기를 인식하고 이제 그 신경을 주창을 한 건데 뭐 조직은 또 여전히 굴러가는 여전히 삼성은 국내 1등이었으니까 별로 이렇게 먹히지 않았는데 마침 애니콜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애니콜을 그 구미공장에서 불살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거기서 보면 그 불살았다는 것은 일종의 그 판단이에요. 그렇죠. 그 손해를 감수하는 판단. 그래서 일종의 그런 경우는 이제 신고전압화, 그러니까 나이트 이론 체계의 그런 기업가 정신일 수도 있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기회를 재발견합니다. 저도 거기까지만 했으면은 오너십이 워낙 강하니까 전문 경영인 못하는 것을 저분은 하는구나 했을 텐데 거기에 개발 책임자 임원을 1년 동안 자리에서 빼가지고 삼성 인력개발원 쪽에 소속시켜서 계속해서 나는 왜 실패했는가를 강연을 하고 다닙니다. 저도 이제 그 강연을 듣게 돼요. 저도 이제 그 중간에 들어간 이제 중간 간부 뭐 연수 과정에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러저러 실패했고 회장님이 무슨 생각을 했고 뭘 지시했고 이러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삼성이 DNA를 진짜 바꾸는구나.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그런 것들도 그런 하나의 사건만 봐도 그 오스트리안 스쿨의 기업가 정신 말고도 여러 가지 무슨 뭐 오스트리안이나 뭐 저 슌페터리나 이런 그 네오클래시컬 버전이나 다 항상 상호 배제적인 건 아니니까 충돌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 반도체 텔레비전 같은 경우도 이건 워낙 많이 나온 얘기지만 항상 2등했잖아요. 소니 다음에 2등이었고 저희들도 뭐 미국 가서 보면 있어 소니를 샀지 삼성은 그 베스트바이 맨 앞에 문 옆에 이렇게 창호점 쌓여있던 게 삼성 텔레비전이고 대우 텔레비전은 월마트나 이런 데 구석 전혀 엉뚱한 곳에 팔았던 그런 식인데 이건희 회장은 그런 담당 임원들을 쭉 데리고 미국 베스트바이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줘요. 이런 구석에 먼지 묻은 쌓인 이것 봐라. 이게 물건이라고 파느냐. 창피해서 못 사야겠다. 이런 식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디지털 기술 변화
그죠? 기술 변화의 이게 기술이 변화하는 과도기에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게 우리가 기존의 기술로는 늘 2등이 될 수밖에 없지만 새로운 기술 환경하에서는 1등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기술을 넘어가자고 하는 게 디지털 기술을 빨리 채택하고 그 기회의 발견을 실천, 액션으로 옮기는 과정이 이렇게 사람들을 모티베이션 시키면서 하는 측면도 있고 반도체도 똑같았습니다. 반도체도 똑같은 측면도 있어서 그 부분도 좀 할 수 있었고 제가 했던 그 인재 발굴 그 프로그램도 그 전에 그 이공대 출신들한테 이제 MBA 코스를 시키면 테크노 MB라고 해가지고 이공대 출신들 이제 훌륭한 CEO 자질을 키우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문 사회과학 출신의 그 간부들한테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들한테도 CEO가 될 그 세계 경영 환경을 부여하자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팀장이 돼가지고 인사팀의 그 주문을 받아가지고 매해 30명의 인재를 선발해가지고 전 세계에 뭐 하버드부터 인시아드, IMD 전 세계에 우수한 MBA 대학에 보내는 프로그램 나눠서 보내는 삼성 사람들은 다 하버드니 MIT 가고 싶어 했지만은 미국에는 절반 이상 못 가게 하고 다 흩어버렸죠. 그러니까 히스패닉도 보내고 이런 식의 그 인재 결국은 관건은 사람한테 있다. 천재 한 사람이 10만 명, 20만 명 먹이는 게 조직의 논리다. 이런 식의 그 뭐랄까 이것 하나의 그 발견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실천하는데 돈을 엄청 들이죠.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 봐도 그때 제일기획에서 한 사람 뽑아서 보내면 1년에 2억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굉장히 충분한 대우를 해줬기 때문에 주재원 이상으로 2억 들었는데 그 당시 제일기획 연간 이익이 2억이 안 됐어요. 저항하죠, 조직에선. 그것도 가장 우수한 사람 뽑아서 실적이 좋은 사람 뽑아서 빼내서 2년 동안 MBA 코스 보낸다고 하니까 해당 조직은 저항하고 웬만하면은 그 사람은 킵하고 좀 일 덜하는 사람을 보내는 잉여 인력을 보내고 싶어하는 게 조직의 논리예요. 근데 그걸 극복을 합니다. 이게 2억의 그 이익을 다 날려들어도 그 사람 보내야 된다는 그런 식의 그런 미래 멀리 보고 하는 기업가 정신 등등 여기 이런 사례들도 있을 수 있고 하나 네 가지 됐으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우리나라 기업은 이류, 관료 조직은 삼류, 정치는 사류라는 그 베이징에서 했었던 이야기 기억들 아시죠? 아마 그 배경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삼성의 자동차 시장 들어가고 난 다음에 생긴 일이에요. 저도 이제 들어갈 때까지는 관여를 했습니다만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게 여러 가지 정치적 계속 정부에서 인허가 사항은 아닌데 접수를 거부하면서 막았다가 이제 뭐 신경제와 막 계획하면서 신산업을 하면서 허용을 하되 입지를 부산으로 가는 걸로 했어요. 근데 부산에 갔는데 제가 그때 TF에서 제기한 평당 한 40만 원 정도를 이제 부지 선정비로 이렇게 입지비로 했는데 아마 실제 등기 한 80만 원 이상 들었을 거예요. 이게 공장 부지 비용이 상당히 큰 몇 조 원 들어가는데 그 두 배로 뛴 겁니다. 뭐 정부하고 어떤 관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갔는데 가서 딱 봤더니만 이 땅이 갯벌에다가 이제 갯벌을 산업단지를 만든 건데 물러요. 다시 조성합니다. 포를 다시 박아가지고 그 과정에 땅값은 두 배로 줬고 가서 부지 조성을 다시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모든 그 계산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분노하는 것이 그게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낀 건 시장 기업가 정신의 그 성공이나 이런 그 기회 발견부터 실천까지는 시장 기업가 정신만 보면 안 되고 공공 기업가 정신의 영역도 공공영역의 기업가 정신도 같이 봐야 되는 아까 제도를 말씀하셨는데 그 제도적 측면에서 같이 봐야 된다. 이게 서로 상호 보완적일 수도 있고 선순환일 수도 있고 악순환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측면도 이렇게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뭐 그밖에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줄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도 이제 경제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산업조직론, 혁신경제학도 가르치고 뭐 한데 경제학 원론도 가르치고 보니 경제학 원론 맨큐 경제학의 기업가란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도 어떻게 가르쳤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그래서 차제에 이렇게
삼계약회가 이런 그 좋은 공동 세미나를 하는 만큼 기업가 정신이 이제 굉장히 필요한 시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연구를 좀 같이 더불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저는 이제 법학을 하니까 이 기업의 어떤 경영 비즈니스 차원에서의 성공, 뭐 역사학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뭐 지금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의 역사에 관한 자료들을 많이 책자를 발간하죠. 근데 그게 이제 성공담 중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법을 하는 사람으로서 예를 들어 시사점을 좀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시사점을 통해서 어떻게 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시사점이 나오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것은 대부분 이제 성공담보다는 실패담에서도 나오는 게 아닌가. 아까 황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삼성자동차가 왜 망했는가에 대해서 이 기본적으로 정책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뭐 정책적인 것도 어찌 보면 뭐 실은 운이겠죠. 그 땅에다가 끊임없이 비용이 들어가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기업이 어떻게 실패했는가를 그 실패 원인이 제도였다고 한다면 그 제도를 어떻게 바꾸는가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좀 하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뭐 지금에서 전기차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차 시장에서의 실은 삼성의 역할은 배터리 얘기만 나오잖아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 사례를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93년도에 삼성전자가 2000전기를 인수를 했죠. 그래서 중전 사업을 진출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IMF 오면서 97년도에 공정거래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자회사들을 한테는 채무보증 못 쓰게 하고 투자 총액 제한 걸려서 더 이상 투자도 못 하고 처분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10,000원짜리를 1,600원에 팔았다고 해가지고 소송이 제기돼서 대표소송 제기돼가지고 고등법원까지 가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만약에 그때 2000전기를 인수했다라고 한다면 좀 적자가 나도 버텼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이 전기차 시장에서의 삼성전자가 실은 플랫폼을 하나 갖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된 거죠. 그 제도의 문제였거든요. 뭐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IFRS라는 분식회계를 했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신규 투자 못 하고 있잖아요. 못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SK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분식회계 논란이 없으니까 요새 뭐 백신 개발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성공담보다는 실패담, 특히 실패담 가운데서 이 제도적인 문제로 실패한 것에 대한 역사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역사학이라고 하는 게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뭐 지난 역사를 역사학자들이 많이들 연구하시잖아요. 근데 그 돈을 다 뭐 상당수는 다 이 국가 돈으로 하지 않습니까? 뭐 국가 돈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우리 기업들의 역사학이 실패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담은 홍보용으로 많이들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김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쨌거나 우리가 기업가 정신 문제도 앞으로 또 계속해서 시장에서 도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도전 정신을 키우고 또 나름대로 우리 시장도 확대되고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을 보려면 실패담 그것도 냉철한 의미에서의 어떤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 관점에서의 어떤 흠결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를 위해서 그렇게 작업하시는 그런 인력들에 대한 이 보상, 예를 들어 뭐 인건비죠,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이게 지금 저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특히 이제 지금 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기업들이 어떤 당장
시장 경제를 하는 이러한 연구단체에다가 지원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패담 중심의 제도적 문제를 파는 많은 인력이 요구되는 이러한 거에 대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 정도로. 아이고. 예.